또 시작이구나. 나는 왜 끝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 이름은 내가 버린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예요. 딸을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행주를 삶고 남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63이 된 해 자기 이름을 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정의의 밥상. 오픈식 날 유명 셰프들이 찾아와 비웃었습니다.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물을 끓였습니다. 그 국물 안에는 뼈와 파만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의 울음, 딸을 키우던 골목의 추위, 다시는 지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이 함께 끓고 있었습니다. 30년 묵은 진실이 터져나오는 시작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니 뭐니 말만 무성한 골목 끝자락에 작은 식당 하나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은 투박했죠. 손으로 직접 쓴 듯한 글씨체로 정의의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아직 마르지 않아 겨울바람에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죠. 주인공 김정희는 올해로 63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에 새겨진 버릇이었죠. IMF가 터지던 해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뒤로 정희는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와 참모 일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들어왔습니다. 정희의 손등에는 세월이 긁어놓은 잔주름과 칼자국이 겹겹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40에 가까이 부엌에서 살아온 흔적이었죠. 누군가에게는 흉터일 수 있겠지만 정희에게 그 자국들은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정희는 주방 한쪽에 걸린 낡은 행주를 꺼내어 큰 냄비에 넣고 물을 받았습니다. 가스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행주를 삶는 것은 정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특유의 냄새가 주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빨래비누와 뜨거운 증기 그리고 오래된 면직물이 어우러진 냄새였습니다. 정희는 끓어오르는 냄비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가 내가 살아온 냄새지. 어떤 사람들은 이 냄새를 불쾌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이 냄새는 새벽 시장의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좌판을 펼치는 상인들의 땀 냄새가 뜨거운 채소의 흙 냄새 얼음 위에 놓인 생선의 비린 냄새가 한데 어우러진 그 냄새 말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였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의 증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희의 딸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36살인 유진은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잠옷 차림 그대로였고 눈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인스타야. 유진이 휴대폰을 정희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예쁘게 차려진 음식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의 세련된 그릇 그리고 그 위에 뿌려진 형형색색의 고명들이 보였죠. 오픈식도 라이브로 해야 하고 뭐든 다 찍어서 올려야 해. 근데 엄마 진짜 메뉴는 그거로 할 거야?
유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걱정보다는 답답함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국물 하나로 승부 이거? 정희는 행주를 뒤적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희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은 언제나 짧았고 그 짧은 말 속에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국물은 거짓말을 못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바위처럼요. 유진은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엄마는 왜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만 하는 걸까요? 엄마 지금 강남에선 퓨전이 대세야. 플레이팅도 중요하고 스토리텔링도 해야 해. 다 그거라고. 근데 엄마 음식은 너무 옛날 같아. 유진이 옛날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단어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쌀통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겨 철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정희는 쌀을 물에 담그고 손으로 천천히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쌀알들이 부딪히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어두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 속에 담긴 무언가가 유진의 말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정희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옛날. 그래. 내 인생은 옛날이지. 하지만 옛날이라고 다 낡은 건 아니야. 오래된 것 중에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야. 유진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주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끓고 있는 행주 냄새가 함께했고 씻기는 쌀의 소리가 함께했으니까요. 오픈식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정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아직 텅 비어 있었고 내일이면 손님들로 채워질 홀에는 의자들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물을 붓고 사골뼈와 도가니를 넣었습니다. 파와 마늘, 양파를 통째로 넣고 불을 올렸습니다. 육수를 우리기 시작한 것이죠. 냄비 속에서 물이 천천히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끓지는 않았지만 미세한 기포들이 냄비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기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올라오는 것들 말입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육수 안에는 단순히 뼈와 파와 마늘만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남편이 떠난 날의 울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날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나 딸의 아침밥을 지었죠. 유진을 키우던 골목의 추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월세가 밀려 반지하로 이사했던 겨울 보일러가 고장나서 딸과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면 따뜻한 국물을 끓여 딸의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자기 이름을 건 식당을 여는 것은 무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주방에서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자기 주방에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음식을 내고 싶었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뽀글뽀글 소리를 내며 하얀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품을 걷어낼 때마다 육수는 점점 맑아졌습니다. 마치 삶의 불순물들을 걷어내는 것처럼요. 정희는 밤새 육수를 지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육수는 맑고 진한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뼈에서 우러난 깊은 맛이 주방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육수를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맛 속에서 지난 3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울음도 추위도 자존심도 모두 녹아들어 하나가 된 맛이었습니다. 됐다. 정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픈식에 내놓을 육수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첫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을 비추는 빛은 따뜻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빛이 번졌고 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의 밥상. 그 투박한 간판 아래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행주 냄새와 새벽 시장 냄새가 뒤섞인 그 주방에서 60세 김정희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픈식 당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죠. 몸이 긴장해서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주방에 들어가 어젯밤 우려놓은 육수를 확인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진한 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밤새 식으면서 위에 엷은 기름막이 생겨 있었는데 정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오전 10시 식당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로 정희의 밥상 오픈 축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환도 몇 개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지인들에게 부탁한 것이었죠. 화환에는 번창하세요, 대박 나세요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치를 바꾸고 메뉴판을 점검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이미 몇 장의 사진을 업로드한 상태였습니다. 정희가 끓인 육수 사진, 가게 외관 사진, 그리고 메뉴판 사진까지요. 엄마 이따 손님 오면 같이 사진 찍자. 요즘은 사장님 얼굴이 나와야 친근감이 생긴대.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됐다. 음식이나 잘 찍어. 유진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고집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 세탁소 아주머니 맞은편 철물점 사장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었습니다. 모두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화분, 과일 바구니,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들이었죠. 정희는 그들을 맞이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유, 이런 것까지 가져오시고. 고맙습니다, 정말. 정희 씨가 드디어 가게를 열었구먼. 얼마나 고생했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따뜻한 인사말들이 오갔습니다.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골목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가능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좁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깔끔한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남자 3, 여자 2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칼주름이 선 셔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 그리고 어딘가 거만한 눈빛이요. 그들 중 리더처럼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의 4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날카로웠으며 입꼬리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동네 상권을 장악한 프랜차이즈 컨설팅 팀을 이끄는 셰프였습니다. 최근 이 골목에도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한도윤이 식당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의의 밥상이라는 투박한 글씨를요.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의의 밥상이라. 이름부터 촌스럽네. 옆에 서 있던 다른 셰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이름을 써요. 브랜딩 개념이 없는 거지. 그들은 당당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동네 손님들은 그들의 등장에 움찔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한도윤이 주방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정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것이 보였죠. 한도윤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행주 냄새부터 나네. 그 말에 옆 셰프들이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줌마 음식은 향수로 먹는 거지 별은 못 따져. 맞아요. 요즘 심사위원들이 이런 데 들어오긴 하나요? 시골 장터도 아니고. 조롱 섞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주방에 선 채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꽉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고 행주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유진이 얼굴이 붉어져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저희는. 하지만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정희가 유진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유진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죠. 괜찮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IMF가 터지던 해 시장통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시절 정희는 장사를 해보겠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죠. 아줌마가 뭘 안다고 장사를 해.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해.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정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참모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힘든 일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설거지나 잘해. 감히 주방장한테 말댔구야? 그 목소리들이 오늘 이 주방을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한도윤과 그 일행의 조롱이 과거의 상처 위에 겹쳐졌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도윤 일행은 잠시 더 비아냥거리다가 식당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한도윤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래 못 갈 거야. 한 달도 버틸지 모르겠네. 문이 닫히고 검은색 승용차들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동네 손님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저런 것들 신경 쓰지 마. 다 잘 될 거야. 철물점 사장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맛으로 승부하면 돼. 손님들은 맛을 알아.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 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픈식은 그렇게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고 정희와 유진만 식당에 남았습니다. 유진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고 정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정희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홀로 나왔습니다. 유진이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에 끼워져 있던 것이었죠. 봉투는 고급스러운 재질이었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두께가 있었으며
한쪽에 금색으로 양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정갈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혜 셰프님께 오늘 밤 9시 비공개 시식. 예약자 M.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야? 우리 홍보도 안 했는데. 셰프라니 엄마한테? 정희는 봉투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M이라는 알파벳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M. 그 글자가 정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래전 잊고 살던 이름 하나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M. 누구지? 설마.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기억의 문이 열리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유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야 했으니까요. 정희는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9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골목을 물들였습니다. 정희의 밥상 간판 위로 저녁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조롱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 수 없는 초대장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초대장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큰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기를요. 그때 누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지 정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묻혀있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려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식당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희미하게 홀을 비추고 있었죠. 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은 거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정희는 앞치마를 다시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가봐야 한다. 정희는 단 2상만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이 닦은 테이블 위에 하얀 면보를 깔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아까부터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우려온 육수였죠. 정확히 9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남자 3, 여자 2. 모두 말수가 적었고 눈빛만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어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걷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과 함께 들어온 안내자가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정혜 셰프님, 오늘은 심사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편하게 대해주시면 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심사가 아니라 확인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정희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TV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들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유진이 정의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 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은 모른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주방을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야. 정희는 그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젊었을 때 잠깐 발을 담갔던 세계였죠. 이름만 들어도 식당이 미어 터지고 평가 한 줄의 가게가 흥하기도 망하기도 하는 세계. 정희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 속에 숨기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메뉴판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첫 번째 음식으로 소박한 맑은 곰탕을 내었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 파 송송 썬 것만 올린 단순한 그릇이었습니다. 화려한 고명도 복잡한 플레이팅도 없었죠. 그저 하얗고 맑은 국물이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5사람은 그릇을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반찬은 없습니까?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드셔보시죠. 반찬은 그 다음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5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갈이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그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눈이 살짝 커졌고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놀람 경계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2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간장에 졸인 생선과 묵은지 그리고 보리밥이었습니다. 역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네 집 밥상에나 올라올 법한 소박한 차림이었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부르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맛이 들어가요. 그 말에 5사람이 다시 한번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의 날카로움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죠. 2번째 숟갈, 3번째 숟갈이 이어졌습니다. 묵은지를 집어먹고 생선을 한 점 떼어 먹었습니다. 보리밥을 국물에 말아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집중해서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5명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 국물 어디서 배웠습니까? 정희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살면서 얻었습니다. 그 대답에 심사위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면서 얻었다. 그 말을 되뇌는 목소리가 주방에 낮게 울렸습니다. 마치 정답을 들은 사람처럼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처럼요. 유진은 홀 한쪽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알던 엄마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투박하고 말수적은 엄마가 아니라 어떤 무게를 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유진은 갑자기 엄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알지 못했던 엄마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 시각 주방 뒤편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었죠. 박성호라는 이름의 55살 남자였습니다. 정희의 옛 동료이자 지금은 컨설팅 팀과 붙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님들의 뒷모습 정희가 음식을 내는 장면 그리고 국물을 떠먹는 심사위원들의 모습을요. 셔터 소리를 죽이고 숨을 죽이고 마치 도둑처럼 그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박성호는 사진을 확인한 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여자 맞습니다. 오늘 미슐랭 심사팀 들어왔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박성우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요. 식당 안에서는 시식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5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내자가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식사 잘 먹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5사람은 왔을 때처럼 조용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검은 승용차의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가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빈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물은 한 방울도 남지 않았고 밥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평가였습니다. 말보다 더 솔직한 평가였죠.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진짜 누구야? 정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확실하진 않다. 하지만 오늘 밤이 그냥 밤은 아닌 것 같구나. 정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흥분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죠.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밤이 단순한 시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래 묻혀있던 과거가 다시 발화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정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주방 뒤편에서 찍힌 사진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그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말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방을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의 눈빛 국물을 마시던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국물,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닫아두었던 문이 천천히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시식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방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사진은 흑백에 가까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빛에 발해서 색이 다 날아간 것이었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즈음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희망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정희 옆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분위기는 남달랐습니다. 어딘가 권위 있고 어딘가 무게감 있는 모습이었죠. 배경은 호텔 주방 앞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큰 냄비들, 그리고 하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심사위원이 그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 누구십니까? 정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꽉 쥐어졌습니다. 정희는 한참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 대답에 유진이 놀라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 사진 언제 찍은 거야? 엄마 호텔에서 일한 적 있어? 유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호텔에서 일했다는 것을요. 평생 골목 식당과 참모 일만 해온 줄 알았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죠. 하지만 심사위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정희, 혹시 예전에 정혜진이라는 이름을 쓰셨습니까? 그 순간 정희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주방을 울렸습니다. 마치 정의에 숨겨둔 삶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크게 울렸죠. 정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진. 그 이름을 듣는 것은 30년 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정의가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이름이었습니다. 정의의 내면에서 생각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그 이름을 왜 알지? 그 이름은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건데. 유진이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유진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엄마, 정혜진이 뭐야? 그게 무슨 이름이야?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찾던 분이 맞습니다. 그 말들이 정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찾던 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전에 묻어버린 과거가 갑자기 현재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야? 나한테 숨긴 거 있어? 정희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정희와 유진만 식당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주방에 혼자 남아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또 시작이구나.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묻어두고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그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정희와 유진이 동시에 소리가 난 쪽을 보았습니다. 식당 앞 유리창에 금이 가 있었고 바닥에는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돌멩이에는 종이가 감겨 있었습니다. 유진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아. 네가 뭘 했는지 다 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정희는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씨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짓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 정희는 정혜진이라는 이름으로 호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칼잡이 자리도 못 가졌던 시절이었습니다. 남자 셰프들 사이에서 여자는 찬무나 설거지 담당이 전부였죠. 하지만 정혜진은 달랐습니다. 손에서 맛이 났습니다. 특히 육수 끓이는 솜씨가 남달랐죠. 정혜진이 만든 국물은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주방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만든 육수가 최고라고요. 그런데 그 소문이 위로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총주방장이 정혜진의 레시피에 눈독을 들인 것이었죠. 총주방장은 정혜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 레시피 내 이름으로 발표해야겠다. 정혜진은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밤새워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완성한 것이었죠. 하지만 총주방장은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셰프냐? 조용히 하면 내 딸 학비는 도와주지. 하지만 소란 피우면. 그때 정혜진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떠난 뒤였고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었죠.
정혜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정혜진의 레시피는 총주방장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레시피로 총주방장은 유명해졌고 상을 받았고 TV에도 나왔습니다. 정혜진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방에서 쫓겨났죠. 정혜진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혜진에서 김정희로 살기 위해 버텨내기 위해 그리고 30년 동안 그 이름을 묻고 살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은 눈으로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행주 삶는 냄비쌀을 씻는 바가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요. 과거가 현재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깨진 유리창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이 간 유리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희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 그것이 정희가 그 새벽에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무엇이 다가오든 이번에는 맞서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정희가 눈을 떴을 때 이미 세상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유진이 창백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화면에는 동네 카페 단체방 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정희의 밥상 과거 도용 논란. 옛날 유명 셰프 레시피 훔쳐 장사하는 아줌마라네요. 듣보잡 식당이 미슐랭 흉내 낸대요.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비난이었죠. 진짜? 완전 사기꾼이네. 저런 데서 밥 먹으면 안 되겠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촌스러운 이름부터 수상했어.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사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제보를 한 것이었죠. 기자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행주 냄새 나는 주방에서 미슐랭 흉내, 무명 아줌마 유명 셰프 레시피 도용 의혹. 기사 내용은 악의적이었습니다. 정희가 과거에 호텔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당시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훔쳐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오픈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됐죠. 죄송한데요. 예약 취소할게요. 기사 봤는데. 좀 그렇네요. 다른 데서 먹을게요. 정희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식당 앞에는 누군가가 써놓은 낙서까지 생겼습니다. 빨간 페인트로 훔친 맛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희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걸레를 들고 지우려 했지만 페인트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숨겼어? 호텔에서 일했으면 말했어야지. 왜 사람들이 우리를 도둑 취급하게 만들어? 유진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까지 이런 말을 듣다니요. 하지만 정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는 말하면 더 큰일이 났다. 정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누나 이제 그만하자.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우의 얼굴에는 뻔뻔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나가 그 레시피 만든 거 아니잖아. 솔직히 인정하면 덜 맞아.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가게 접으면 그나마 낫지. 정희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도 총주방장 옆에 붙어 다니며 정희를 감시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컨설팅 팀과 붙어 다니며 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했지? 정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뭘? 박성우는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힘 있는 사람 편이야. 누나도 알잖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순순히 물러나면 더 이상 건들지 않을게. 그 말에 정희는 순간 과거로 끌려갔습니다. 1988년 호텔 주방. 총주방장이 정희의 레시피를 자기 것으로 발표하던 날, 박성우가 옆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희의 이름을 지우고 총주방장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을 직접 목격했죠.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훔친 게 아니라 빼앗긴 거다. 하지만 박성우는 콧웃음만 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믿겠어 그 말을. 문이 닫히고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유진이 먼저 알아챘죠. 엄마, 가스새. 급하게 가스 밸브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밸브를 열어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유진이 황급히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끝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정희의 마음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짓밟히고 진실은 묻히고 거짓이 이기는 세상이었습니다. 유진이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아까의 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안함과 걱정이 들어섰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탓한 거 미안해. 정희는 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울면서도 딸을 달래는 것이 엄마였습니다. 식당 불을 꺼야 했습니다.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희의 밥상. 그 투박한 글씨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버텨왔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요? 자기 이름을 걸고 연 첫 번째 가게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요?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어둠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둠 끝에 한 줄기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가 정의를 찾고 있다는 것을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은 채였고 정희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정희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버텨온 힘이 한순간에 빠져나간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김정혜 셰프님,
저 그날 심사위원 중 한 명입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비공개 시식에 왔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직접 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결국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오래된 다방이었습니다. 80년대 감성 그대로인 곳이었죠. 나무 의자와 레이스 테이블보 벽에는 색바랜 풍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믹스커피 향이 진하게 났습니다. 정희가 들어서자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던 심사위원이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죠. 앉으세요. 정희가 맞은편에 앉자 그가 작은 수첩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 금이 가 있었고 안쪽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1988년 호텔 주방 기록입니다. 저는 그때 연수생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레시피 재료 배합 조리법. 그리고 한쪽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해진 마이너스 육수 배합 조리법. 정희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옛 이름이 그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직접 개발한 레시피의 기록이었죠. 심사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총주방장 이름으로 발표된 그 레시피. 사실은 선생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연수생으로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뒤로 사라지셨죠. 정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정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잘려나간 거예요. 그날 정희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방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믹스커피 향이 감도는 그 공간에서 30년 묵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총주방장이 어떻게 협박했는지, 딸의 학비를 미끼로 입을 막았는지, 레시피를 빼앗기고도 아무 말 못하고 주방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아야 했는지,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어렸어요. 혼자서 키우고 있었고 돈이 없었습니다. 총주방장이 학비를 대준다고 했을 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심사위원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이야기가 끝나자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저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수생이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사과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다 그랬으니까. 그날 밤 정희는 유진에게도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방 불을 끄고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호텔에서 일했던 것, 레시피를 빼앗긴 것, 이름을 바꾼 것,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겨왔는지를요. 유진은 울면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창피한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엄마 고생을 몰랐던 게 창피해. 정희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과 젊고 부드러운 손이 맞잡혔습니다. 괜찮다. 네가 알았으면 그걸로 됐다. 그 순간 정희의 마음에 생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치유였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자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나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며칠 후 심사위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곧 공식 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모든 걸 끝내죠. 정희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공식 심사라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과거를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도망 안 칩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위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그 빛이 정희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30년 만에 정희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혜진이라는 이름을요.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으러 가기로요. 공식 심사 날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이었죠. 잠을 설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정희는 주방에 들어가 행주를 삶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삶는 냄새가 주방에 퍼지자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냄새가 자신이 살아온 냄새라는 것을요. 식당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간판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유진이 와서 도왔습니다. 모녀는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낮이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아직 적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신 식당 밖에는 기자 몇 명이 서성이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한도윤과 박성우도 왔습니다. 일부러 홀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한도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국물로 쇼하실 건데요? 정희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를 고쳐 매고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정희의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늦게 미슐랭 심사위원 5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홀에 앉지 않았습니다. 안내자가 먼저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방에서 직접 뵙겠습니다. 정희는 놀랐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명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주방이 갑자기 꽉 찬 느낌이었죠. 하지만 정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방이었으니까요. 정희는 국자를 들어 국물을 저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맑고 진한 육수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심사위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른 4명도 그의 뒤에 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그리고 5명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정희가 국자를 드는 그 순간 주방 바닥에 무릎을 대고 머리를 숙인 것이었죠. 주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홀에 있던 사람들까지 소리를 잃었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사위원이 고개를 든 채 말했습니다. 김정희 선생님, 아니 정혜진 선생님, 당신의 이름을 빼앗아 별을 달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정희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흔들렸습니다. 저희 업계가 선생님께 진 빚이 있습니다. 30년 전 선생님의 레시피가 도둑맞았을 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성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쇼하지 마.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 순간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과거 호텔 내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오래된 영상이었죠. 영상 속에서 젊은 정희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주방장이 정희의 레시피 서류를 가져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정혜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총 주방장이 그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박성호였습니다. 젊은 박성호가 서류를 들고 총 주방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호 아저씨, 엄마를 팔아먹고 지금도. 박성호는 도망치듯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에게 가로막혔죠. 한도윤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 역시 막혔습니다. 컨설팅 팀이 만든 여론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맘카팩을 작성 IP 돈이 오간 내역까지 모두요. 주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리가 뒤섞이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소란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드셔보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일어나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주방의 소란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이 국물을 삼키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맛입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맛이 여기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높은 별의 맛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쳐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주방을 물들였습니다. 정희는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밥상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게 되었습니다. 한때 훔친 맛이라고 낙서가 적혔던 그 자리에 이제는 손님들이 기다리는 줄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정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행주를 삶았습니다. 삶는 냄새가 주방에 퍼지면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를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행주 냄새가 난다고 비웃었을 때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냄새가 자신이 살아온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슐랭 관련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희의 식당은 화려한 코스 요리가 아닌 한국적 정서와 치유의 음식으로 특별 선정에 올랐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실렸죠. 정혜진 본명 김정혜 1988년 레시피 원작자 공식 인정. 30년 만에 정희의 이름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빼앗겼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진이 식당 한켠에 작은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연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형형색색의 종이들이 게시판을 채워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어르신의 이야기 자녀와 멀어진 부모의 이야기 힘든 하루를
보낸 직장인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연들을 읽고 그에 맞는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외로운 어르신에게는 들깨를 더한 따뜻한 탕을 아들과 멀어진 아버지에게는 묵은지처럼 오래 묵혔던 말을 꺼낼 수 있게 해주는 얼큰한 찌개를요. 손님들은 그 음식을 먹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정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맛이 우리 어머니 맛이에요. 정희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요.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낸 시간들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오픈식에서 정의를 비웃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한도윤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의가 다가가자 한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희, 아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희는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주방에서 늘 모욕당했습니다. 한도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였습니다. 사투리를 쓴다고 학벌이 없다고 놀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척했습니다. 남을 밟아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을 비웃은 건 사실 제 자신을 비웃은 거였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촌스럽고 가난한 아이를요. 정희는 한참 한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마셔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당한 걸 남에게 돌려주면 안 돼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죠. 당한 게 아프면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똑같이 남을 아프게 하면 그건 그냥 아픔이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그 말에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 식지 않게 지켜볼 뿐이었죠.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자신이 원한 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정희는 주방 불을 끄고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밥상. 그 투박한 글씨 아래 작은 글귀를 새로 새겼습니다. 행주 냄새는 살아낸 사람의 냄새입니다. 유진이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뭘 하긴.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행주 삶아야지. 유진이 웃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그래, 같이 하자. 모녀는 나란히 서서 어두워진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정희의 밥상, 간판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빼앗긴 이름을 묻고 상처를 감추고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주방에서 자신의 음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누군가의 마음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지친 사람에게 힘이 되고 슬픈 사람에게 치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희가 평생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간판에 불을 끄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행주를 삶고 쌀을 씻고 육수를 끓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데우는 국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행주 냄새가 나는 주방에서 60세 김정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요. 정의의 밥상 간판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투박한 글씨 아래 새겨진 문구가 달빛에 은은히 드러났습니다. 행주 냄새는 살아낸 사람의 냄새입니다. 그 문구처럼 정의는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